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한국 수출 규제 안 없앤다. 더 강화할 것. 2. 한국마저 돌아서나 바이든 안절부절. 3. 미, 대만 포기. 한국 사수.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이번에 일본이 한국을 공격했습니다. 최근 일본은 한국과 서로 수출 규제를 없애고 화해를 하자 라고 약속한 후 한국이 일본을 화이트리스트에 복원시키자 갑자기 한국은 위험하다. 지켜봐야 한다. 라는 충격적인 발언을 내놓았습니다. 이 발언은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들어붙였으며 한국을 제대로 공격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큰 문제가 발생한 것은 일본입니다. 한국은 일본에 즉각적인 보복 조치를 가해 일본 전역이 혼란스러워졌습니다. 어제 한국이 일본을 수출 우대 조치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 먼저 복귀시켰습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일본도 우리나라 수출 규제를 풀 줄 알았는데 오늘 나온 일본 쪽 반응이 이상합니다. 한국에 수출된 일본 제품이 위험한 국가에 흘러들어가지는 않는지 더욱 꼼꼼하게 따져보겠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고 수출 규제를 없애겠다는 약속을 파기해버렸습니다. 당분간 수출 규제를 풀어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2019년 논란이 됐던 캐치올 규제를 다시 들고 나온 것인데요. 한국에 수출한 일본 제품이 북한이나 이란 등 위험 국가로 흘러들어가 대량 살상 무기 제조에 쓰일 가능성을 꼼꼼하게 따지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한국의 수출 관리가 허술한지 아닌지 심사하겠다는 말입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한국의 재래식 무기 캐치올 운용 등 지금까지 과제였던 세계 품목 외의 폭넓은 분야에서 한국의 수출 관리 제도 운용에 대해 더욱 실효성을 확실히 확인하려 합니다. 라며 무기에 사용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대해 누가 어디에 쓸지 꼼꼼히 심사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사실상 수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심사 대상 품목만 200개가 넘는데요. 그는 법령상 200 수십 품목이 있습니다. 그중 특히 민감한 것에 대해서 특히 엄정하게 심사 확인해 나가고 싶습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특히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정해진 결론이 있을 수 없다면서 한국의 향후 자세를 신중하게 지켜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보다 먼저 수출 규제를 푼 한국은 당혹스러운 상황입니다. 한국과 일본 정부는 이날 일본에서 이틀째 국장급 수출관리 정책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다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시키면서 한국 기업이 일본의 전략물자 수출을 신청할 때 심사 시간이 기존 15일에서 5일로 단축되고 개별 수출 허가의 경우 신청 서류가 5종류에서 3종류로 줄어들었습니다. 일본을 다시 한번 믿고 이러한 결정을 내렸는데 일본은 한국의 뒤통수를 제대로 너무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렸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속내를 알고 봤더니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방사능에 노출되어 심각한 수준의 후쿠시마 농수산물을 수입해 문제가 없다고 홍보하여 한국인들에도 뿌리면 일본은 그제서야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풀어준다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충격적인데요. 지금까지 한국이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수입 금지하자 한국을 벤치마킹하는 수많은 국가들, 대부분의 동남아국들과 일부 유럽 국가들까지 일본산 수산물을 거부해왔는데요. 한국이 수입하기 시작해야 한국을 믿고 따르는 이 많은 국가들이 다시 일본산 수산물을 산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의 바람과는 반대로 한국은 일본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금지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앞으로 최소 수백 년은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한국인들의 밥상 위에 올라오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 계속해서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금지시키자 세계 주요 외신들도 큰 관심을 가지고 대대적으로 보도하기 시작했는데요. 영국의 BBC는 후쿠시마 제1발전소에서 방사능 측정 업무를 맡았던 일본인 50대 남성이 방사선 피폭으로 사망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한국이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 금지한 이유를 알겠다며 미국, 유럽연합, 그리고 영국도 일본산 수산물을 한국처럼 보이콧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BBC는 이어서 일본 보건복지부는 방사선과 의료진 및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원회와의 회의 이후 사망한 근로자의 가족에게 피해 보상을 하기로 결정했다며 일본산 수산물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한국의 집요한 의심과 인맥을 총동원해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검증팀인 국제원자력기구 IAEA에 한국이 참가했는데요. 일본은 원래 한국을 빼놓고 하자고 계속해서 주장했지만 한국이 승리했습니다. 결국 국제원자력기구에 한국이 참여하게 되었고 일본이 감추려던 충격적인 것을 한국이 찾아냈습니다.
수중 로봇 탐사선이 촬영한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1호기의 원자로 내부입니다. 녹아내린 해결료 잔해들이 잔뜩 쌓여 있습니다. 원자로를 둘러싸고 있던 콘크리트는 사라지고 철근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이 영상을 정밀 분석한 도쿄전력은 원자로 압력용기 바닥에 구멍이 뚫렸을 가능성이 높다고 원자력규제위원회에 보고했습니다. 영상에 검은 빈 공간처럼 보이는 곳이 있는데 원래는 제어봉으로 막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원자로 압력용기 안에는 핵연료봉 다발이 들어있고 그 아래로 핵분열을 조절하는 제어봉들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어봉들이 손상되거나 떨어진 것이 영상에서 확인됐고 원자로 바닥에 여러 개의 구멍이 뚫렸기 때문으로 보인다는 설명입니다. 미조가미 시냐 도쿄전력 부장은 제어봉 일부는 있어야 할 곳에 없다는 상황이 확인되었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점은 원자로 내부 콘크리트 손상이 심한 만큼 후쿠시마 지역에 또다시 강한 지진이 발생할 경우 원자로가 아예 붕괴해버릴 우려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습니다. 또 한 번 더 충격적인 후쿠시마 원전 폭발 사고가 지금 당장에라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의 집요함 덕분에 허점을 찾아냈고 결국 도쿄전력도 인정했는데 일본 정부만 이를 인정하지 않고 오염수 방류를 강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왜 이렇게 위험한 무리수를 더 가면서까지 이렇게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는 것일까요? 삼중수소는 반감기가 12년이라서 육지에서 24년간 보관한 뒤 방류하면 위험성이 4분의 1로 줄어드는 셈인데 일본은 지금 당장 이 원전 오염수를 방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속내는 결국 돈이었습니다.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 소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 내 처리 방식인 오염수 지하 매립에는 2,431억엔이, 수소 배출에는 1,000억엔이, 수증기 배출에는 349억엔이 필요한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그런데 해양 방류에는 증기 배출의 10분의 1 수준인 34억엔만 필요했습니다. 바다 방류의 비용 절감 효과는 장기 저장과 비교할 때 더욱 두드러집니다. 일본 민간 싱크탱크인 일본경제연구센터는 2019년 오염수를 방출하지 않고 저장했을 때 원전 폐로 시점 2051년 예상까지 81조엔이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본은 오염수를 지금까지 저장해왔는데 이를 바다에 뿌려버리면 810조 원을 아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아낀 810조 원은 고스란히 주변국들의 더 많은 피해로 다가옵니다. 일본이 원전 오염수를 바다에 버리면 우리나라는 직접적인 피해를 볼 것으로 보입니다. 원전 오염수는 바다에 버려지는 순간 북태평양 해류와 쿠로시오 해류를 타고 태평양을 한 바퀴 돌아 우리나라 인근 해역으로 유입됩니다. 조사기관이나 전문가에 따라 오염수가 도달하는 기간에 차이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방출사터부터 5년 뒤에는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와 관련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가 국제학술지 환경연구레터스에 발표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태평양으로 방류된 세슘 137의 장기 확산 모델 시뮬레이션 논문에 따르면 원전에서 방류된 세슘 137은 후쿠시마 원전 앞바다에 흐르는 쿠로시오 해류와 만나 러시아 쪽으로 이동. 북태평양 해류와 캘리포니아 해류, 북적도 해류를 타고 북미 연안, 적도, 아시아를 거쳐 약 4년 만에 우리나라 동해에 도착했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뿌려 810조 원을 아끼는 대신 한국은 이 일본의 오염수 때문에 1,000조 원이 넘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해외 모든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이 사실을 적극 홍보에 나섰고 이미 유럽연합과 아세안은 한국의 편에 서 일본의 해양 오염수 방류를 반대한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일본이 방류를 하는 대신 주변국에 그에 합당한 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예상 못한 전개에 일본 정부는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미국을 배신하고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수입하고 있어 화제입니다. 미국의 석유 통제력이 악해지고 달러화 가치가 위협받는 상황 속에 보인 일본의 행동은 바이든 정부를 크게 당혹스럽게 한 상태입니다.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게도 손을 뻗고 있어 미국의 우려를 사고 있는데 현재 바이든 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 등이 포함된 오펙 플러스는 최근 대규모 감산에 합의한 바 있습니다. 이들의 총 감산 규모는 하루 166만 배럴에 이릅니다. 특히 사우디가 50만 배럴 감산으로 이 계획을 주도했고 UAE, 이라크, 알제리 등도 10터부터 20만 배럴 정도의 감산으로 통참하고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지난해 11월부터 하루 200만 배럴 감산을 결정한 상태였는데 이번에 추가로 대규모 감산 계획을 내놔 물가 안정을 바라는 미국물 뒤흔들고 있습니다.
지난해 10월 대비 하루 생산량이 366만 배럴이나 줄어들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는 전 세계 하루 수요량 9,800만 배럴의 약 3.7%에 해당합니다. 80달러 아래로 떨어졌던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 추세로 돌아섰고, 일부 전문가들은 조만간 100달러를 넘길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외신들은 사우디가 미국과 대립으로 돌아선 상징적인 순간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우디와 러시아는 최대 석유 소비국인 중국, 인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더 이상 미국과 서방의 토레만 따르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감산에 대해 백악관은 시장 불확실성을 감안하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지난 80년간 그랬던 것처럼 사우디는 여전히 전략적 파트너라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10월 하루 200만 배럴 감산 때 강력 경고한 것과는 다른 분위기입니다. 이는 탈러 패권을 잃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입니다. 사우디는 작년 8,800만 톤의 원유를 중국에 수출했고, 사우디 전체 원유의 27%, 화학 제품의 25%를 중국이 사가고 있습니다. 기타 중동 국가들의 중국 수출도 마찬가지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경 간 위안화 결제 규모는 꾸준히 늘고 있는데, 지난해 결제 금액은 42조 위안으로 우리 돈 8천조 원에 달했습니다. 금융통신망 스위프트 집계 결과 달러가 41% 비중을 보이고, 위안화 비중은 2%에 불과하지만 상승 속도는 무시 못할 수준입니다. 원유 결제마저 위안화로 다변화된다면 미국에는 큰 위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산유국들이 미국과 거리를 두고 자국 이익에 우선하는 방향으로 몸지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재정수지 균형을 위해서는 국제유가가 65달러 정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 이하로 내려가면 네옴시티 건설 등 대규모 사업을 모두 중단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석유를 더 많이 수입하는 국가로 방향을 들고 있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은 세계적인 탈탈러화 움직임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이는 미국이 지난 20년 동안 달러를 남용해 다른 국가에 피해를 줬기 때문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더는 세계 최대 무역 경제국이 아니기 때문에 달러 헤게모니는 점차 무너질 것이라 언급했죠. 미국은 정치력에서도 힘을 잃고 있는데 지난달 베이징에서는 중국의 중재하에 사우디와 이란이 관계 정상화에 합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일본마저 미국을 배신하는 행동을 해 큰 충격을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기시다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한 상황에서도 러시아 석유를 비싼 가격에 대거 사들이는 행동을 했기 때문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등 외신들은 미국 주도 아래 진행 중인 러시아 제재에 균열을 일으켰다고 분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은 올 2월까지 러시아산 석유 74만 8천만 배럴을 사들였습니다. 690억 엔을 지급한 것인데 달러로 환산하면 배럴당 약 69달러에 구매한 것입니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시행하는 러시아산 원유 등에 대한 가격 상한 60달러를 훌쩍 넘긴 수준입니다. 일본은 G7 국가라 책임이 무거운데도 이를 어겼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은 지난해 이 부분에 대해 미국과 의논했고,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구매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해서는 9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가격 상한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일본이 억지를 썼기 때문인데 미국 내에서도 탐탁지 않게 보고 있습니다. 외신은 서방의 단결이 쉽게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죠. 실제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에너지 의존도를 크게 낮추고 있지만, 일본은 지난 한 해 동안 오히려 수입을 늘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러시아산 천연가스 수입량이 전년보다 4.6% 증가한 것입니다. 일본이 수입하는 천연가스 중 러시아산 비중은 거의 10분의 1을 차지합니다. 이는 대부분 사할린 2 프로젝트에서 생산된 양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관계자는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 사할린 2 천연가스에 대한 접근성을 보장받고자 한다며, 이곳에서 LNG와 함께 추출되는 소량의 원유도 함께 구매해야 하고, 가격은 러시아와 일본의 협상으로 결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러일 관계를 연구한 템플대 일본 캠퍼스 교수는 일본은 러시아산 에너지를 축소하고 싶어 하지 않는 상황이라며, 진정으로 우크라이나를 지지한다면 사할린 2 사업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사할린 2 프로젝트에는 미쓰이물산과 미쓰비시 상사가 지분 총 22.5%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곳에서 생산된 LNG의 60%는 일본으로 수출됩니다. 러시아와 분쟁 중인 쿠릴 4개 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할린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구매한 이유도 있습니다. 일본은 전력 대부분을 수입 천연가스와 석탄에 의존하고 있는데, 사할린 에너지로는 일본 전체 전력 공급량의 3%를 충당할 수 있습니다.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는 날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LNG 도입 유무가 대규모 정전을 결정짓는 중요한 변수가 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연료 비축량 부족을 호소하며 러시아와의 관계를 끊지 않고 있습니다. G7 국가들은 반러시아 공조에 어긋나는 행태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본보다 러시아 에너지 의존도가 더 높았던 독일이 대책 마련에 나설 동안 일본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G7에서 유일하게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하지 못했고, 기시다는 이런 상황에서도 가장 늦게 현지를 찾았습니다. 서방 기업들과는 달리 일본은 사할린 프로젝트 지분도 매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해당 지분은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 가스프롬 50%과 일본 미쓰이물산 12.5%, 미쓰비시 상사 10% 등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철수를 선언한 영국 에너지 기업 셀은 새 법인으로의 지분 인수를 거부했으며 러시아 정부는 이를 자국 기업에 매각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노바텍은 작년 하반기부터 사할린 2 프로젝트 참여 여부를 검토해왔으며 이달 초 인수를 위한 신청서를 냈습니다. 결국 지분 27.5%를 약 1조 5천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는 원유 수입의 95% 안팎을 충통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물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사할린을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과 러시아의 석유 거래는 달러가 아닌 자국 통화로 이루어졌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국제결제망 스위프트에서 퇴출되며 대금 지불 방법이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결제 방식 다변화를 추구하고 있는데 로이터 등 외신은 사할린 에너지가 모스크바에 기반을 둔 유럽계 은행을 통해 LNG 구매자의 결제 통화를 변경하고 있다는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일본 엔화도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도 루블화나 엔화로 거래를 했다는 것인데 이는 미국의 우려를 키운 내용입니다. 지난 3월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3년 만에 최고 수준을 달성했습니다. 전월보다 하루 50만 배럴 증가한 810만 배럴을 기록한 것입니다. 러시아 제재 행보에 중국과 인도, 일본 등이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인도로 수출된 석유가 210만 배럴로 가장 많았고 중국 190만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러시아와 친분이 높은 튀르키예도 60만 배럴을 수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일본 또한 그 일부를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브렌트유보다 배럴당 10달러 정도 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으며 이를 주로 수입하는 중국과 인도는 큰 시세 차익을 보고 있습니다. 기존 러시아산 석유의 3분의 1을 수입해왔던 EU 회원국들은 현재 8% 비중으로 쪼그라들었고 미국 등에서 높은 가격에 수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의 석유 수출량은 최고치를 찍었지만 수출액은 40% 넘게 하락해 있습니다. 지난해 3월 220억 달러보다 43% 감소한 127억 달러를 기록 중인 것입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속된 유가 하락 추세에 러시아산 석유 가격 상한제까지 영향을 줬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아시아 등으로 원유와 천연가스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 극동으로 향하는 북극해 항로를 적극적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북극해 항로 개발을 위해 향후 10년 동안 약 30조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까지 밝혔죠. 북극해 항로 운송량은 1998년 140만 톤에 불과했지만 이후 해마다 늘어 작년 3,500만 톤을 기록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2030년에는 1억 9천만 톤 이상으로 몰린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인도와도 북극해 항로 개발에 관해 논의하고 있는데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인도로 수송하는 비용이 기존 항로보다 3분의 1 적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북극 전역의 석유 자원 80%가 러시아 관할 지역에 있고 미발견 가스의 30%와 석유 자원 13%도 북극에 매장돼 있습니다. 러시아는 모레도 북극 항로를 통해 북극 석유를 운송한다는 계획입니다. 러시아가 최근 100척이 넘는 유조선을 사들인 것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북극해 항로를 관리할 북극 항공대 창설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북극 사업을 위해서는 한국이 만드는 쇠빙 LNG선이 필수가 됐습니다. 한국에게 LNG 선박을 대거 발주했던 러시아 최대 해운사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제재 대상에 포함됐고 결국 중도금을 지급하지 못했고 선박 계약은 취소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과의 문제를 쫄기 위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도 자국 통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제안해왔던 것입니다. 여기에 추가로 일본을 압박해 한국 쇠빙선을 구입하게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에 발주했던 선박건조 지분을 일본 니폰유센, NYK 라인이 인수하게 된 것입니다. 해당 선박은 올해 9월과 11월에 인도할 예정으로 옵션 2척은 내년에 납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본에게 북극 프로젝트에 쓰일 쇠빙 LNG선을 구입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향후 한국과도 사업 지속 의지를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부산시는 최근 극지타운을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했습니다. 차세대 쇠빙연구선 접안시설 건설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해양수산부도 최근 러시아의 북극 항로 개발 계획에 대해 분석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부산항에서 북극 항로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거리는 15,000km로 이집트 수에즈 운하를 거치는 남방향로보다 32%가 짧고 수십억 원에 달하는 수에즈 운하 통항로도 아낄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은 IRA 등으로 한국 반도체 산업과 자동차 등의 압박을 가하고 있어 한쪽으로 치우친 외교는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최대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실리를 추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최근 러시아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국제 정세의 지각 변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위협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지켜주겠다던 서방의 강대국들은 러시아의 엄포에 소극적인 방어무기만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중인 일부 공격무기는 구소련 당시에 생산된 먼지 쌓인 무기로서 우크라이나가 지원받은 이런 수준의 무기로는 세계 2위 군사 강국인 러시아에 맞서 싸우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번 일로 알 수 있는 교훈은 힘의 논리로 돌아가는 국제사회 속에서 누군가 우리나라에게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은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국력을 갖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핵전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은 언제든 우크라이나처럼 될 수도 있다는 판단에 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비 증가를 통해 최신식 첨단 무기로 재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비를 대폭 증가시킨 지역은 곧 있으면 러시아와 국경을 맞댈지도 모르는 폴란드와 같은 동유럽 국가들과 중국의 위협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대만이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에 맞선 유럽과 대만의 태도는 사뭇 다른 상황입니다.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높은 수준의 에너지 의존도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 성장률의 후퇴를 감안하고서라도 러시아산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겠다라며 러시아에 대항하고 있습니다. 반면 대만의 경우는 사실상 중국에 대항하지 못하고 종속되어 오히려 경제적 교류를 강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대만과 중국의 경제적 밀착 관계는 물론 정치적으로도 중국 측의 개입 의혹이 나오고 있어 대중국 견제 정책을 유지하던 미국이 크게 분노하는 중입니다. 그 결과 이번에 논의 중인 반도체 지원법에서 미국에 투자한 대만 기업의 지원을 전액 삭감하고 미국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마저 대만 방문을 취소하는 등 미국의 대만 손절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서열 3위 낸시 펠로시 의장은 대만을 손절한 즉시 한국 방문을 공식화해 한국과 정치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약속한다는 입장입니다. 이 밖에도 미국의 대만 정책 수정으로 대만 포기가 공식화되었다는 증거들이 나오는 가운데 한국과 대만이 경쟁하던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한국으로 넘어올 것이란 시장의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관한 소식들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우크라이나 상황을 목격한 대만 정부도 중국의 위협에 맞서기 위한 군사무기를 확충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슷한 상황에 놓인 동유럽 국가들과는 다르게 대만은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없는 환경에 놓였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스텔스 전투기와 같은 첨단 무기 판매에 차별점을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은 동유럽 최전방 폴란드에게 최신형 스텔스 전투기인 F-35 판매를 승인했지만 대만에게는 최첨단 기술이 유출되는 걸 우려해 F-35 판매를 거절했습니다. 중국과 인접해 있다는 지리적인 특성으로 F-35 기체가 바다에 유실되면 중국이 먼저 수거해 기술을 탈취할 위험이 있으며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사고 말고도 대만 내부의 중국 측 핵심 관계자들이 포진해 있는 데다 대만의 발전을 위해선 중국과 협력해야 한다는 파벌이 높은 비율로 존재해 미국이 판매한 첨단 무기가 중국으로 넘어갈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의심스러운 정황이 아니라 최근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몇 주 전까지 대만의 국방부 부부장을 지낸 장저핑은 중국의 스파이였다는 것이 드러나 전 세계에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대만 검찰은 장저핑 본인과 장성 및 고위급 정보 장교 등 4명을 국가안보를 적국에 넘긴 간첩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2년 중국 측 고위 간부에게 포섭된 이후 대만 내 스파이 조직을 구축해 조직적으로 군사기밀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중국 간부에게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기밀문서엔 대만이 자체 개발한 중국 항공모함용 대함 미사일과 각종 탄도미사일 등의 연구개발 자료 그리고 대만의 대공방어 시스템의 위치와 운용 방식 등 다양한 군사기밀 정보가 포함되었으며 차이 잉원 대만 총통과 관련된 보안 정보도 유출되었습니다. 이들은 은퇴한 총통 경호처 직원들을 포섭해 대만 총통의 경호 시스템을 중국 측에 통째로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욱 황당한 점은 이번에 기소된 국방부 부부장 장저핑은 2년 전 대만군 참모총장의 후보로 거론된 인물로서
대만 정부의 국가 안보가 얼마나 허술한지 전 세계에 알린 사건이 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대만의 첨단기기 제조업인 폭스콘은 중국의 파산한 반도체 회사인 칭화유니그룹을 돕기 위해 기밀리에 1조 원을 투자 지원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의 정치 경제계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 등 서방 세계가 중국의 반도체 산업을 제재하고 대만에게 대량의 주문량을 몰아주고 있지만 정작 대만은 중국에 몰래 투자하여 기술과 자본 유출의 가능성을 열어둔 상황입니다. 이에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공식적으로 대만을 손절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는 8월 미국 내 서열 3위인 낸시 펠로시 국회의장의 대만 방문을 취소하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집권 초기부터 대만과의 교류를 강화해 중국 견제를 천명했지만 지속적인 대만과 중국의 유착에 실망한 미국은 대만을 포기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잡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 서열 3위의 대만 방문이 취소되자 대만 내부에선 미국이 대만을 버렸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여론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런 대만의 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대만 대신 한국 방문을 공식화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펠로시 의장이 한국을 방문하는 8월엔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이 처리되는 시점으로 한국의 삼성전자가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이란 업계 관계자들의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대만의 반도체 기업들은 미국의 지원금을 받지 못하게 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미국에 진출한 반도체 기업의 25%에 달하는 세금 공제 2,500억 원가량의 근로자 교육 예산, 6,500억 수준의 국제 보안 프로그램 지원이 있고 총합 65조 원의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반도체 기업들에게 쏟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작심 발언을 했습니다. 이번 지원법안은 중국이 아니라 미국 내 반도체 투자를 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 중국에 투자할 기업들에겐 보조금과 인센티브가 없을 것이란 엄포가 나왔습니다. 이에 최근 칭화유니그룹에 1조 원을 기밀 투자한 정황이 포착된 대만의 폭스콘과 중국 내 신공장을 건설하려다 미국의 반대에 부딪힌 TSMC가 크게 당황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협력 관계에 있는 대만 반도체 기업들은 수혜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 유력해진 가운데 삼성은 TSMC와 비슷한 시기와 규모로 텍사스주에 투자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중국 반도체 제재 이후 중국의 신규 투자가 없는 상황인데다 기존에 있던 공장들마저 철수시켜 지원금 지급 기준을 완전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그 결과 삼성은 텍사스 주정부로부터 10년 이상의 세금 감면과 인센티브 수천억 원 규모의 지원금을 지급받는다는 소식입니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되는 반도체는 거의 대부분 미국에서 소비된다는 것으로 유통 물류 비용이 절감되어 이익 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만에선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파트너로 대만을 손절하는 그림이 그려지자 앞으로 파운드리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은 대만이 아니라 한국에 넘어갈 것으로 직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보 관련해서도 위기감을 겪고 있습니다. 미국 CIA 정보국 국장은 중국 측이 대만 침공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며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직접적인 군사행동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발표했습니다. 현재는 중국이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의 러시아 제재가 실효성이 없다는 판단이 드는 즉시 중국도 미국 유럽을 만만하게 보며 대만 무력 통일을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윌리엄 번스 CIA 국장의 발언에 대만이 크게 당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해 가을 미국 CIA 측에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준비 중이라고 최초 브리핑을 했고 그 당시 러시아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주장이라 반박했지만 6개월 뒤 러시아의 침공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확실한 데이터와 근거를 가지고 브리핑을 하기에 중국의 대만 무력통일 계획이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입니다. 이번 계획으로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는 이유가 조금 더 명확해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대만의 반도체를 지원해줘도 중국과 충돌한다면 공장이 파괴되어 공급망이 위태롭고 공장이 멀쩡하더라도 중국 측이 대만의 공장을 접수하면 반도체 패권이 중국에게 넘어갈 위험이 있기에 더 이상 대만의 반도체가 발전하는 것은 미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위험이 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대만과는 다르게 자체적인 국방 능력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있고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 산업에서 강점을 나타내기에 한국을 믿고 밀어준다면 대만처럼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거의 없다는 뜻입니다. 미국이 대만을 손절하고 있다는 결정적인 근거는 군사무기 수출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판매 불허가 말고도 미국산 팔라딘 자주포 판매 철회와 패트리어트 미사일 판매 연기 등 각종 전략 자산에 대한 판매를 승인했다가 몇 주 전부터 돌연 판매 취소로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 측에서는 우크라이나에 지원하는 방어 무기가 늘어나면서
공급망이 원활하지 못해 생산에 차질이 생겼다는 것으로 판매 취소된 것들을 제외하면 10년 이내로 납기될 것이라고 통보했습니다. 우크라 사태를 목격한 대만은 미국산 제블린을 800기가량 추가 주문했지만 미국에선 최소 8년을 기다리라고 언급한 것입니다. 그런데 CIA 국장은 빠르면 수개월 늦어도 몇 년 안에 대만 무력 통일이 실현된다는 상황에 방어무기를 10년 안에 공급하겠다는 미국의 입장은 사실상 대만을 포기했다는 것과 다름없는 말입니다. 대만의 중국 리스크는 대만 기업에 대한 투자도 철회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홍콩의 기업들처럼 대만의 기업들도 언젠가는 중국에게 넘어갈 수도 있기에 외국인들은 대만 투자를 망설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TSMC가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 자연스럽게 한국 반도체의 점유율이 상승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점유율이 상승하게 되면 공장 가동량도 지금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필요해. 삼성전자는 이런 미래를 예측했는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한국의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을 건설 중이것은 물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반도체 투자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며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